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경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호주가 우리 대한민국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군사 안보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동맹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호주와 비밀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중국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대한민국과 호주 사이에 양해각서 MOU가 체결됐습니다. 해당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호주는 수소에너지는 물론 전기차, 2차 전지 등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진행하며 안보적으로 한 차원 발전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특히 국방과 방산, 우주 협력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K9의 호주 수출은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에 비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이후 벌어질 훨씬 많은 협력 관계가 더 오고 갔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번 협상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따져보면 K9에 이어 호주에 수출될 수 있다는 5조 4천억 원 규모의 레드백 장갑차 수출 사업조차 이 협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주 협력을 통한 우주 패권의 공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로의 합류, 우주 발사체 개발 협력을 시작으로 한 탄도미사일 공동 개발에 이어 여기에 더해 에너지 협력을 발판으로 한 공동 핵 개발까지 정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호주와 한국이 확고한 동맹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은 난가북으로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절대 중국이 바라는 중국 중심의 세계 패권을 영영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 한국과 호주의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협력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나라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소극적인 부정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호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다양하고 설득력이 있다 보니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호 협력이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미칠 엄청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이 완전히 확정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크게 환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지난 2010년 9월 호주 국방부가 K9 제작사 하나디펜스를 호주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인 랜드 8116 페이지 1에서 우선 공급자로 선정하면서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숨은 이면에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호주가 더 큰 건을 숨기기 위해 연막을 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가한 선진 우주국가 간의 연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협정은 미국이 우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도하고 있는 초대형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달에 인류를 보내는 것을 넘어 달 궤도 정거장을 건설하는 등 본격적인 달 식민화까지 고려해 만들어진 이 계획은 그저 달 탐사와 달 개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주변 우주 영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협정 참여국들의 우주 패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지구 궤도권 밖에서 적성국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요. 이 엄청난 사업의 호주는 2020년 10월 13일 첫 가입국으로 참여했고 한국은 5월 24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참여를 확정했는데요. 이번 한국-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한 두 국가 간의 우주 협력을 고도화하고 우주 발사장 공유와 로켓 기술 공유 등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또 중국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간의 종전선언에 중국이 필요하다며 입을 털더니 뒤로는 중국과 사실 경제전쟁을 진행 중인 호주와 손을 잡았다며 발작 중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발작하는 이유는 한국과 호주의 우주협력이 양국의 군사동맹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호주의 친중비리 인사 숙청으로 시작된 양국의 갈등은 올봄 중국이 시행한 석탄금수 조치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호각이라 할 만한데요. 중국이 잠깐만 경제보복을 가해도 무너질 줄 알았던 호주가 오히려 중국의 자원줄을 옥죄면서 중국의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며 우세를 굳히는 듯했으나 동남아 각지에서 일어나는 해상 충돌에서 군사력이 부족한 호주가 이렇다 할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경우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국방비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K9 자주포 도입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최종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사업 결정만이 남은 레드백 장갑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호주의 군사력 확장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파이브아이즈를 어필하며 호주에 많은 것을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렇다 할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오히려 호주에게 든든한 협력자는 한국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호주가 도입한 K9의 호주군 사양인 AS9 헌츠맨은 한국이 지금까지 수출한 K9 중 가장 고성능 버전의 모델입니다. AS9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가 설립한 하나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공개한 CG 영상을 보면 K9이 마개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K9A1 사양이기 때문에 주엔진 가동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향상된 사통 장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K9A2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부가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한국이 개발하는 K9A2는 여기에 더해 무인 포탑과 무인 운용 기능을 도입해 K9을 유무인 복합 전투가 가능한 차세대 장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가 공개한 CG 이미지를 보면 AS9에서 테스트 중인 여러 장비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포방패 쪽에 적을 교란할 수 있는 다영역 연막탄 발사관을 장비해 차량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또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될 예정인 전자광학 센서와 아이언비전용 카메라, 원격 조정 화기체제 RWS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중 상당수는 근접전을 하는 보병 전투차나 전차 중에서도 첨단 장비들에만 실릴 정도인 매우 고사양의 장비들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장비들이 정말로 AS9에 전부 탑재된다면 호주에 수출하는 AS9은 K9A2 이후 개발될 K9A3의 관련 장비들이 통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호주가 이런 고사양 K9을 도입한다면 AS21 레드백을 호주군이 채택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은 물론 각종 센서 체계까지 똑같아서 같은 제작사를 통해 원활한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AS21 레드백을 두고 굳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독일의 KF41 링스를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K9 엔진의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갑 장비의 핵심인 엔진의 부품까지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까지 따져보면 호주 입장에서는 문제도 많고 갑질도 잦은 독일제 장갑차를 비싸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이처럼 호주와 한국의 안보 협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의 제1동맹을 자처하는 미국은 호주에 이렇다 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이 오커스 성립과 함께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핵잠수함이 호주에 인도되는 예상 기간은 무려 2048년입니다. 이쯤이면 미국이 넘긴다는 핵잠수함 기술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식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호주를 위협하는 중국으로 인해 호주가 이를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호주군의 주력함인 콜린스급의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콜린스급은 길이 77.4m, 폭 7.8m의 수중 배수량 3,4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해 3개의 디젤 엔진과 3개의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며 수중에서 최대 20노트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는 이 콜린스급을 수십억 호주 달러를 들여 6척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급의 성능은 무기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언론사인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콜린스급에 혹평을 했는데요. 호주의 콜린스급은 라콘스트장만큼 시끄러운 은밀한 배라는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평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결함도 심각합니다. 잠수함 추진 측에서 물이 새는 것은 예사이고 잔망경을 올리면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6번함이 건조된 2001년부터 거의 10여 년이 지난 2010년대에 와서야 이런 결함을 일부 수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호주군은 이 잠수함에 학을 떼며 새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후보였던 일본이 오만한 태도로 사업에 떨어지면서 프랑스와 위태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이번 오스카 사태로 취소되면서 2020년대 중반 퇴역할 콜린스급과 2040년대 후반에 도입될 핵잠수함 사이에 무려 20년의 간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이를 어떻게든 만회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사업 대상자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중국의 보복이 두려 일본도 발을 뺀 대만의 신형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한국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첨단 재래식 잠수함의 동체를 설계하고 운용 중인 국가는 대한민국뿐이기에 한국이 이 계획의 핵심 사업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평화를 위해 중국과 협상은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가격해지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행동도 한국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라며 해외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호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잠수함 설계 기술을 가졌으면서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진 데다 일본과 달리 의리까지 있으니 호주가 처한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호주에 잠수함을 판다면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제시한 도산 안창호급과 유사한 잠수함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산 안창호급은 6발의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우수한 탄도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도 한국은 모든 조건이 부합됩니다. 현재 호주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우리에 비하면 여러 수 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대신 적도에 가깝고 발사 시 낙하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호협력이 사실 호주가 한국에 우주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필요한 우주발사장을 제공하는 대신 탄도탄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두 국가 모두 대륙간 ICBM 미사일을 보유해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주발사체 기술과 호주의 우주발사장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방력이 더 증강됩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싸위성 같은 정찰 위성을 배치해 중국을 더 촘촘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핵잠 기술을 이전받은 호주와 핵원자력 기술이 뛰어난 한국을 통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국과 호주가 남북에서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단 말이며 바꿔 말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과 세계 패권 장악 계획인 중국몽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호협력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수준이기에 실제로 이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하는데요. 앞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의 지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내려 협력 관계를 뛰어넘은 확고한 동맹이 구축되길 기원합니다.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